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던벤전협의 김정 대표입니다. 저희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한 210개 정도 투자를 한 것 같고, 우리 사모님 여기 저쪽 끝에 계십니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우리 조현우 사모님도 오셨지만 우미건설과 함께 또 매년 저희가 펀드를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좀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초기 투자 쪽에 저희가 조금 바라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공유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목은 생존 전략 세 판 짜기라고 했지만 세 판 짧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들 힘들어서 요즘. 근데 발상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저희가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떤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복기를 하면 2019년부터 21년까지가 사실은 사상 최대 스타트업 투자 기록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나오고 돈을 풀었던 시절이었죠.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돈을 푸는 정책이었고, VC들도 사실은 그 돈을 갖고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웬만하면 거의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시절에는. 이때 이제 가격도 이제 불붙기 시작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유니콘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이제 거품이고, 사실 한국 시장에 IPO를 하려면 그러면 1조의 기업 가치로 투자를 받으면 최소한 2조, 3조로 상장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사실. 공모가 밴드 자체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되면 잘 쳐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보시면 3년 동안 되게 좋았고, 2022년 상반기까지도 조금 주춤했지만 몇 개 이제 바이오 신약, 전기 기계 장비 쪽 분야는, 바이오 쪽은 이때부터 진짜 정말 죽쓰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딱 2022년 7월 달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이제 금리 인상이 빡 되면서 이제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정책으로 완전히 이제 모든 국가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면서 혹한기가 갑자기 시작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때 사실은 투자 확정 받고 확약받은 스타트업들도 갑자기 투자 못하게 됐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연락을 2022년 7월부터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혹한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벤처 투자 8분기 만에 감소하고 지금은 몸살려야 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 찾아온 투자 겨울, 가혹한 미래 대비 경고, 이런 기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위너 테이크 올, 그러니까 플랫폼 영역은 이커머스는 지금 그 Q10 사태 이후에 잘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버티컬 플랫폼 쪽은 이제 위너 테이크 올이라고 거의 그 분야에 1등 하는 그 팀이 아니면 투자가 안 되죠. 그나마 이제 당근도 흑자로 전환하고, 컬리도 금년에 이제 흑자로 전환하고, 오늘의 집도 흑자로 전환하고, 이런 초기에 이제 한 10년 전에 투자를 받았던 이 위너 테이크 올 플랫폼들이 그나마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이 조금 이제 요즘 나타나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플랫폼도 이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까, 이런 또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플랫폼 영역과 이커머스 영역 쪽은 혹한기가 계속 되고 있는 영역. 그러면 그렇다고 실제로 그러면 드라이 파우더라고 하죠. VC들이 갖고 있는, 또는 저희 같은 이제 팁스 운영사들이 갖고 있는 돈들이 투자가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느 쪽으로 도대체 이 돈들이 가고 있을까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2023년 4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엔젤 투자자 4년 새 반토막 났고, 창업 생태계가 무너지나 그러니까 기사는 되게 자극적으로 쓸수록 어그로를 끄니까 거의 내일이면 망할 것 같은 느낌으로 기사를 쓴단 말이죠. 창업 생태계가 무너지나, 무너지긴 뭐가 무너져요. 사실 정부 주도로 우리 창업 생태계 자체는 계속해서 스타트업은 나오고 투자도 되고 있는데, 이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가 사실은 저희한테 궁금한 것이겠죠.
2025년을 예측을 해보면 사실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후기 단계의 스타트업 중심의 투자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사실 2022년 7월 이후에 초기 투자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여기 앞에 이제 우리 3일계 법인의 파트너님도 말씀하셨듯이 근데 후기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어쨌든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후기 쪽에 이제 시리즈 A 라운드 이상의 펀드를 갖고 있는 펀드 운용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회수의 안정성을 극도로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 IPO 단계나 레이트 스테이지 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상장을 해도 이제 공모가가 사실은 뭐 따상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또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프리 IPO 투자도 참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그냥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뭐 3, 4년 정도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플러스 그러니까 뭐 매출은 플러스니까 영업 손실이 없고 당기 순이익이 나는 그런 기업 위주로 안정형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모험 자본이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의 사실은 이름에 걸맞는 투자는 시장에서 없어지고 좀 어떻게 보면 안정형 이제 수익형 추구 투자가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 분위기로 이제 너무 스프레드 아웃되면 초기 투자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도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초기 투자도 그래서 사실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저희도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요즘 사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일 수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한번 10년 전을 한번 보시면 10년 전부터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한 2022년까지의 투자의 자금은 대부분 플랫폼과 이커머스 쪽으로 많이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버티컬 영역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레가시 기업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잘 하지 못하는 디지털에 대한 역량이 사실은 전통적인 기업들은 떨어지고 그리고 본인들이 수성하고 있는 시장에서 1등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관가하고 있는 그런 영역을 스타트업들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양면 시장의 구조 또는 멀티 사이디드 마켓의 구조를 가지고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90%는 플랫폼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수성하고 있는 시장에 자본력을 가지고 내가 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랑 경쟁하겠다라고 하는 스타트업은 없습니다. 그들이 관과하고 있는 시장을 약간의 디지털을 활용해서 효율화하고 프로세스를 좀 간소화하고 거기에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실은 고객 가치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시장에. 그 고객 가치가 먹혀 들어서 일종의 이제 기존의 레가시 기업들이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돈을 냈던 그런 썬큰 코스트를 썼던 고객들이 일부 전환 비용을 주고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안하는 어떤 가치에 온보딩하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게 이제 AI에 의해서 약간 에이전트화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요즘 이제 AI 에이전트 시장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마치 20년 전에 이제 웹 에이전시가 나와서 이제 기업들이 홈페이지가 필요하면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고 에이전시한테 맡겼던 그런 시절이 이제 AI 에이전트 쪽으로 옮겨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플랫폼, 버티컬 플랫폼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했고,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네이블러가 스타트업이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그런 리터러시가 떨어지니까 스타트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우리도 디지털에 대한 역량도 강화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도 좀 올려보고 심지어 괜찮으면 투자까지 해보자. 이게 이제 일종의 오픈 이노베이션 무브먼트였고 지금은 이제 AI가 굉장히 이제 대중화되면서 저는 2, 3년까지만 해도 AI가 대중화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요즘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산업계에 적용되는 에이전트랑 컨슈머 쪽의 에이전트 그리고 로봇 쪽에 적용되고 있는 피지컬 AI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무시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굉장히 스트롱해지고 좋은 성능을 발휘하면서
이제 파급 효과가 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반면에 그런 AI 쪽과 AI를 중심으로 하는 로보틱스 분야, 우주항공 분야, 이런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딥테크 분야에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쏠림 현상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VC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10년 동안 우리가 플랫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네이블러라고 불리우는 이런 기업 가치를 새롭게 시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네이블러들한테 투자를 했다가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면 시장의 어떤 디맨드 사이드, 서플라이 사이드 쪽을 이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려다 보니까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마케팅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는 매출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이게 너무 힘들다. 회수하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AI가 빡 뜨면서 이제 이게 로봇에도 적용되고 각종 산업계에도 적용되고, 컨슈머 쪽도 이제 여러분 요즘 뭐 GPT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지브리 요즘 뭐 인기 중에 하나가 내 사진 올려놓고, 가족 사진 올려놓고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로 이미지로 출력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요즘 또 인기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과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얘기하면 이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컨슈머 쪽은 기업 쪽에 가야지만 조금 와닿을까 말까. 근데 AI 쪽으로 가면 이제 리터러시가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널 AI 에이전트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AI 에이전트 시장, 이거는 이제 뭐 CB 인사이트에서는 그거를 버티컬 AI 에이전트냐, 호라이젠털 AI 에이전트냐, 뭐 AI 인프라스트럭처냐, 이렇게 세 개 분야로 나눠서 뭐 탑 100를 이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컨슈머 AI, 그러니까 이제 내 모바일과 내 PC에 이제 나만의 에이전트, 또 기업에는 기업만의 에이전트들이 돌아가는 이 속도가 제가 원래 예상했던 속도보다 거의 10배 이상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거기에 이제 딥테크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랩핑이 되면서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직은 약간 R&D 조직 같은 거예요. 딥테크 조직. 그러니까 딥테크 스타트업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이 플랫폼 또는 이커머스 드리븐한 이런 양면 시장 또는 멀티 사이드 다면 시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네이블러와는 좀 달라. 얘네들은 완전히 인적 자산이 되게 중요해요. R&D 조직 같아요. R&D 조직. 아직까지 매출은 없어. 지금 어마어마한 박사급 인력들, 석박사급 인력들을 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수준의 기술 자산을 가지고 뭔가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베팅하는 거예요. 왜? 인적 자산이 강하고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면 대기업이 M&A 하겠지. 할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딥테크 조직으로 갈수록 기존에 우리가 봤던 스타트업 조직과는 약간 다르다. R&D 조직적 특성이 강하고, 그래서 요즘 교수님 창업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딥테크로 갈수록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그래 대기업이 못하는 영역을 내가 관가하고 있는 시장을 약간 디슬럽티브 이노베이터로 딱 들어가가지고 약간의 투자금으로 이제 고객 지표를 만들면서 CAC와 LTV의 어떤 그런 함수를 적정하게 이제 코호트를 만들어 나가면서 양면 시장을 만드는 모델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 딥테크 조직은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적 자산의 힘으로 이제 누구도 사실은 대기업도 잘 하지 못하는 어떤 기술 분야에 들어가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성 갖고 이제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조직. 퓨리오사 AI 뭐 그다음에 나벨리온이 뭐 그런 뭐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직접 매출이 높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뷰티, K 코스메틱 또는 K 패션, F&B. 자, 이쪽 영역은 뭐냐면 그냥 매출이 눈에 보이는 거죠.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행 지표가 이제 고객 지표예요. 후행 지표가 손익 지표고. 그래서 고객 지표가 어느 정도 코호트가 만들어지고 그 코호트에서 뭐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이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대비 이들이 서비스에 딱 가입해서 이탈하기까지 전체 기간 동안 나한테 주는 가치, 그게 이제 라이프타임 밸류인데, 그 라이프타임 밸류의 어떤 함수를 딱 보면서 어느 정도 이게 싹 올라가는 시점에 투자도 딱 들어가고, 그 투자금으로 사람도 뽑고 다 또 매출과 또 고객 지표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어떤 투자자와 동반 성장하는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는 모델들이었는데,
딥테크 조직으로 갈수록 그런 메커니즘보다는 이제 돈이 그냥 쏠리는 거죠. 아 저기는 한 100, 카이스트 출신의 10명의 박사급 인력이 있고 저기서 갖고 있는 원천 특허 기술이 이쪽 AI 쪽에 요 파운데이션 이런 뭐 LLM 옵스와 관련된 어떤 영역에 굉장히 독특한 기술적인 어떤 효능을 발휘하고 있어. 이게 검증이 되면 그냥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출 하나도 없이 고객 지표 이런 거 필요 없어. 물론 POC는 필요하죠. 시장에서의 POC라든가 검증은 필요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이 좀 일어나는 특성들이 있더라. 또 반면에 정말 제품 기반의 모델들, 브랜디드 프로덕트, 인플루언서가 만드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코스메틱이 하나가 빵 터져가지고 1,000억 이제 한 매출하면 PE가 인수를 하는 거죠.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거나 VC가 들어가서 인수해서 합병시켜가지고 상장을 하거나 약간 이런 식의 어떤 플레이들이 이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그래서 중간에 애매한 이제 버티컬 플랫폼이라던가 이커머스 지향하는 이런 이제 양면 시장형 모델들이 설당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나와봤자 투자가 안 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투자자들도 하는 얘기가 부트스트래핑 하다. 그러니까 부트스트래핑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독자적으로 생존해라. 그러니까 BEP 맞출 때까지 캐시플로우가 돌 때까지 투자 안 된다. 어차피 이 영역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창업할 때 무조건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서 BEP를 맞추는 수준으로 딱 세팅해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막 이런 이제 얘기가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뭐 이런 딥테크 펀드가 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딥테크 펀드라고 하는 어떤 전문 펀드가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AI, 우주항공, 뭐 로보틱스 분야, 그다음에 퀀텀 컴퓨팅 분야, AI를 재료로 이제 폭발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인류의 어떤 미래 먹거리 분야 이런 쪽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정부가 또 거기에 한몫하고 있죠. 초격차, 신기술 이제 10대 영역까지 만들어서 뭐 딥테크 팁스 트랙 저희도 뭐 매년 한 4개 정도씩 딥테크 팁스 트랙을 태우고 있지만 이 딥테크 팁스 트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제품 모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정말 뭐 거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거의 R&D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쪽에다가 이제 뭐 15억의 R&D 재원을 투여를 하고 블렌디드 파이낸싱 하는 거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강조하는 이제 용어 중에 하나가 블렌디드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초기 투자를 받는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결국 저희는 1억에서 3억 정도의 티켓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팁스를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이제 초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쿼티로 1억에서 3억 정도 넣어봤자 실제로 해당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는 구간은 몇 개월일까요? 그 에쿼티 투자만으로 6개월도 안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6개월 가지고는 캐시플로우를 못 만들어요. 스타트업이.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런웨이를 끌어줘야 돼. 근데 저희는 초기 투자 기간이기 때문에 20억, 30억씩 투자를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닙스라던가 팁스, 저희는 팁스 운영사이기도 하지만 제품 기반의 또 스타트업은 닙스라고 하는 또 중기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에서 2억 정도의 지원금, 결국 그랜트죠. R&D 그랜트를 에쿼티랑 같이 브랜딩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보, 저희가 또 협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투자한 기업은 거의 100% 신보 보증 또는 기보 보증 이런 트랙을 이제 하이브리드하게 브랜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자본을 그러니까 캐피탈을 10억 정도는 저희가 세팅을 딱 해주고 거꾸로 저희가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야 10억을 그러면 우리가 브랜디드 파이낸싱으로 조달을 해줄 테니 물론 이제 인베스티게이션 다 한 이 가정 하에 그러면 거꾸로 저희가 IR용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는 게 있어요. 10억의 재원이 들어갔을 때 거꾸로 이 10억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아주 면밀하게 짜서 얼마 정도의 1년에서 2년 동안 얼마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 BEP에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을 이 10억으로 어느 정도 땡길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해서 그걸 가지고 워크숍을 해요. 숫자로 이제 워크숍을 하는 거죠. 숫자가 나와야지 거꾸로 이제 앞에 사업 플랜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초기 이제 그 창업 기업을 만나면 대부분 IR용 사업 계획서가 뒤로 갈수록 되게 앰비기어스해요. 되게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내가 자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써놓는 거야. 그냥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성장할 수 있고요, 스케일업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필요해요. 항상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돈을 마련해주고 정말 괜찮은 팀이야. 초기 팀은 어쨌든 사람 보고 투자하니까요. 저희도 80%는 사실 창업자 보고 투자합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실패하는 경우도 뭐 부직이 있겠죠. 하지만 사람 보고 투자를 한다는 그 이면에는 뭐냐면 뭔가 이런 식의 어떤 블렌디드 파이낸싱을 통해서 최소한 한 10개월 이상 또는 12개월 정도의 자본을 조달해주고 그 안에 부트스트래핑 할 수 있는지를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12개월 이내에 정말 미친 듯이 이 자금을 가지고 면밀하게 써서 BEP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다음 라운드가 편해지는 거예요. 예, VC들도 이 정도의 어떤 노력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냈네? 그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 A 라운드가 쉬워지는 거죠. 요즘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결국 그렇게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이 뭔가 면밀하게 전략을 짜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IR용 사업계획서도 사실은 이런 블렌디드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회가 잡힌다면 거꾸로 다 바꿔야 돼요. 거꾸로 야 그러면 뭐 인벤션랩에서 야한 7억 정도의 이 블렌디드 파이낸싱을 해준대. 에쿼티로는 2억 넣고 5억 정도를 팁스를 하고 2억 정도는 신보로 브랜딩 해가지고 언제까지 마련해 줄 수 있어. 그럼 저희가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자, 이 자금 가지고 런웨이를 계산해라. 그 런웨이는 몇 명의 인력이 추가될 건지, 마케팅 코스트가 얼마나 증가될 것인지,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를 그게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게 IR용의 사업계획 핵심 아니겠어요?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숫자로 같이 가져와서 워크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절반은 거기서 실패해요. 저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그렇게 해서 KPI를 못 맞추고 적자인 상태에서는 VC가 별로 관심이 없어. 과거에는 투자를 했어요. 잘했다. 이 정도도 훌륭하다. 근데 요즘은 BEP 맞추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일단 우선순위, 투심이의 우선순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힘든 겁니다. 갑자기 이제 저의 고충을 막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부트스트래핑이 되게 중요하다.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밑죠. 밑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벤처 캐피탈 펌이나 엔젤 인베스터의 어떤 인베스터 없이 독자적으로 그냥 창업자들의 퍼스널 파이낸스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트스트래핑의 핵심은 과거에는 부트스트래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이 넘쳐나는 시절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지금은 저 부트스트래핑이 중요해요. 그래서 3번, 1번, 2번, 3번에 결국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야 된다. 과거에는 저 3번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 저 때 투자자의 자금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4번을 만드는 거야. 4번을 바로. 근데 지금은 투자자의 자금 없이 캐시플로우를 못 만들면 투자자가 거꾸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트스트래핑을 잘하는 기업들 중에 이런 사스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조금 투자를 많이 받아요. 그걸 왜 받을까요? 사스 스타트업들은. 사스형 스타트업의 핵심은 이런 먼슬리 리커링 레비뉴가 발생. 그러니까 지표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 사스는 지표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저희는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사스 기업들은 먼슬리 리커링 레비뉴, MRR, UMRR이 있고 익스펜션 MRR이 있고 익스펜션 MRR은 뭐냐면 내가 기본은 5,000원인데 100원만 더 내시면 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100원 더 내는 그 구간에 있는 가입자를 익스펜션 MR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00 MRR, 넷 UMRR 이거를 엑셀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돼요. 스타트업이 사스 기업들은 왜 대부분 구독료이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 그러니까 이제 지표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애퀴지션 단계, 리텐션 단계, 레비뉴 단계 이 3단계밖에 없어. 사실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가 이 3단계예요. 대부분. 물론 딥테크 조직은 제외. 여기서 제외되는 조직이 이런 정말 우주항공 내가 우주 발사선 싸가지고 내가 한번 일론 머스크처럼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의 문샷에 가까운 딥테크 조직은 이런 지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적 자산이 중요한 거야. 근데 대부분의 90% 스타트업은 고객을 애퀴지션하는 단계가 있고
고객을 리텐션하는 단계가 있고 리텐션이 돼야지 레비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커머스 기업이라던가 이제 양면 시장 플랫폼 모델은 양쪽에 고객이 있다 보니까 액퀴지션도 양쪽에 해야 되고, 그죠? 리텐션도 양쪽을 해야 되고, 레비뉴도 양쪽이 다 있어야지만 레비뉴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관리해야 될 지표가 너무 많아. 근데 사스는 아주 간단해, 그냥. 그러니까 사스형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이제 BEP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BEP를 예측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지표가 만들어지는 팀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스 팀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들어가면서 대부분 이제 사스 개발하는 이제 스타트업 조직들 보면 AI가 기본이죠. 본인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못 만들죠, 당연히. 뭐 GPU를 구매할 돈도 없으니까. 다만 파운데이션 모델을 여러 개를 하이브리드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향하는 사스에다가 이제 에이전트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세련된 형태로 만들어서 B2B에 판매하거나 B2C에 구독료를 받고 판매하는 모델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는 다양한 AI 에이전트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기업들의 레비뉴 스트림이 뭘까요? 대부분 서브스크립션 모델입니다. 서브스크립션 모델. 지금 니튼이 지금 갑자기 빡 뜨고 있죠. 뭐 때문에 뜨고 있어요? 니튼이 만년 적자였다가 갑자기 막 400억, 500억 다시 투자받고 캐릭터 챗. 그 캐릭터 챗 한번 써보신 분 계세요 혹시? 캐릭터 챗 못 써보셨죠? 캐릭터 챗이 지금 인기예요, 니튼에. 그래서 거의 뭐 이세계,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이세계 장르 있죠? 이세계 장르. 이세계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니튼의 캐릭터 챗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선정하고 그 친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세계의 장편 소설 하나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 웹툰이 얼마 전에 캐릭터 챗 서비스를 또 냈습니다. 조석이 그린 캐릭터랑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에이전트예요. 예.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기계랑 대화하는데 이제 컨슈머나 비즈니스 사이드에서는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고객 가치를 획득한다라고 하는 게 좀 스티키하게 바로바로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 돈을 내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사스형 모델에 가깝다. 이 사스형 모델의 지표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측정하기도 좋다. 그래서 이제 돈이 좀 AI 에이전트 쪽으로 저희가 몰리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조금 예상을 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왜 증가하냐면 결국 국내 투자 환경이 기업 중심의 CVC,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 이제 주도하는 시장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는 거죠. 대기업들 산하에 벤처 캐피탈들이 있고 그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재무적 투자보다는 전략적 투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전략적 투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서비스 스타트업보다는 정말 기술력이 있는 기술 인적 자산이 훌륭한 스타트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100%. 그래서 CVC의 증가와 함께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가 이제 선호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이 나의 포지션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결국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자원, 기술 자원,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제 블렌딩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도. 그런데 대부분 이제 과거에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커머스 모델은 시장 자원에 조금 더 몰빵을 하고 사업을 운영했던 측면이 강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돈의 흐름이 기술 자원과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 이제 기술 난이도가 높은 영역에 뭔가 베팅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 조직에 돈이 들어가고 있고 일부 B2B 사스 중에서 또는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솔루션 중에서 AI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활용해서 에이전트화해서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가고 있는 영역들이 AI와 만나면서 돈의 흐름들이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저희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흐름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스터디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료도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여러분들도 프로테크 관점에서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새로운 사업 모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